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전날 5,1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9% 넘게 급반등하면서 5,583.90의 장을 마쳤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법 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사법 장악이라고 규탄한 데 이어서 대여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로 6.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단수 공천자 발표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는 11일까지 공천 후보자 접수를 받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임시국회 막판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가 바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이철우 경북지사를 전화 연결해서 지역의 목소리는 어떤지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여야 합의점을 찾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얘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코너에선 중동 사태 속보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란과 지금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여러 메시지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 가지면 나쁜 일이 벌어진다. 피트 헤그레스 국방장관,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루는 과정이 다른 국가에도 충분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북한이 떠오르는데 이전에 트럼프는 북한을 뉴클레어 파워, 핵 보유국이란 취지로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미국 입장에서 이란과 북한은 많이 다를까요? 과거에 거의 같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네네. 악의 축을 거명하면서 이라크, 이란, 북한 네. 이렇게 세 체제를 짚었거든요. 이걸 봤을 그때는 이제 좀 비슷하게 악의 축으로 짚긴 했는데, 네. 근데 그 부시 정부조차도 후반기로 가면은 북한과의 대화 노선으로 좀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구조적으로는 사실 이란과 북한이 똑같기는 어렵다. 이란 같은 경우는 부근에 러시아나 중국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전에 트럼프 정부가 주도했었던 그 마두로 네.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 또 생각해 보시면 베네수엘라 남미 이쪽에 근처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환경도 있고 근데 북한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도 미국이 북한을 군사 타격한다는 것은 말릴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 한국에 여러 미국인들이 살고 있고 주한미군도 있는데 또 네. 받을 수 있는 타격 이런 걸 봤을 때는 똑같은 처지는 아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도 염두에 두고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이란처럼 칠 거야 이런 신호를 보낸 건 아니고 어쨌건 간에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는데 북한도 일단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게 좋을 걸 이 정도의 신호일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북한이 지금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란 사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핵 개발하기 정말 잘했다. 우리는 빨리 더 앞서가고 있는데 정말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예를 들어 그런 생각할까요? 제가 볼 김기현 때는 대변인. 핵에 대한 집착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나온 영상을 보니까 조금 유유자적하게 담배 태우는 모습을 좀 네. 보였는데 그건 네. 어떻게 보면 의식하고 있는데 나는 개의치 않는다는 걸 일부러 난 보여주기 담담하다. 그걸 보여준 것 자체가 떨고 있다. 그 그래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마두로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른바 참수 작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은 다르다. 이란에 관련해서 과연 그럴까? 근데 폭살했습니다. 그냥 데려온 것도 아니고요. 표현이 그렇지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이제 북한에 대해서 바라볼 때도 북한과 이란은 달라. 이 부분이 있겠죠.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군사적 압박을 함으로써 외교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군사적인 초기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네.
북한 밑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있고 서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이 여하튼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가 아니라 뉴클리어 파워라고 해서 좀 결은 다르지만 핵이 네. 있다는 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불행하게도 핵 쪽에 인질이 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가 하는 거는 종국적으로 반미 친중 국가에 대해서 그 어떤 중국과의 관계를 일종의 단절시키고 이른바 원유 석유를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원유를 가게 하고 중국, 베네수엘라와 이란 쪽에서 흘러들어가는 그 원유를 좀 잠그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북한은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때렸을 때 그럼 다른 동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핵 개발을 완전히 저지시키긴 힘들기 때문에 과거의 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 투발 수단 관련해서의 어떤 기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게 하는 것, 미래의 어떤 핵에 대해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 선에서 좀 끝날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불행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비난 강도를 좀 조절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아무래도 4월 달에 정상회담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가 우리한테는 더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김기영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면 이번 중동 사태로 이제 북한은 핵 전력 강화에 더 나설 텐데 네. 북미 대화 측면에서는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세요?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보세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초반에 보면 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루는 과정이 다른 국가에 충분한 신호가 될 거다. 이게 북한에 대한 시그널이죠. 예.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군사적 압박을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결국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김정은도 통미 복남을 넘어서 통미 정남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적대시 정책을 하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주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측면에서 외교적인 성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양쪽에서 윈윈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만날 가능성은 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북미 대화 가능성 김수인 평론가님도 좀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네, 아까 이란 관련해서 얘기 드릴 때도 네. 북한에는 좀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네. 신호가 될 거라고 예, 예. 보고 중국도 어느 정도는 북한에게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등을 떠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중국도 이란에 대한 폭격 때문에 중국도 이란하고 1대1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외곽 진지를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쪽에서 북한도 중국하고 북한이 멀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가까워졌는데 좀 북미 대화는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예전에는 북미 간의 대화가 개시가 되면 네. 한국도 바랬던 어떤 평화 무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극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칫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덜컥 수를 두면서 뭐 핵을 미국한테만 안 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없진 않거든요. ICBM만 폐기하고 핵은 뭐 인정을 해줄게라든지 뭐 확실하게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용인해주는 듯한 이런 태도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한하고 북한 간의 직접 대화는 어렵죠.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원래 갖고 있는 비핵화 셈법으로는 북한을 설득하기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 주재했습니다. 자, 중동 상황 관련해서 유류값 폭등을 지적하면서 최고 가격 지정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전 프로그램 가동 이걸 주문을 했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께 먼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정부의 직접적인 단속이라고 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매점 매석에 대한 경계 부분 이런 네. 것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그런 뭐 흔히 이럴 때 나오는 대책입니다. 뭐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자세히 보니까 증권 쪽으로 이 자금을 투입하는 건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네. 국가에서 잘못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주주들 입장에서도 기관에서 좀 어떻게 해주겠지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오히려 주식시장에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 일단 그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도화선 같은 존재인데 네. PF 대출이 있습니다. 예. PF 대출 건설 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채권 시장하고 PF 쪽으로 집중을 한 거는 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 대변인. 그러니까 정부가 어제 오늘은 반등을 했지만 어제하고 그제 합치면 2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9.11 테러 때보다도 더 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쪽에서 핵심 관계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이라는 어떤 수치에 정부 정책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유지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유동성 그러니까 기업 실적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오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방산이나 그런 원전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 3000 시대 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유동성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주식이 과하게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권대영 부위원장이 뭐라고 지난해 얘기를 했냐면 B2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신용으로 이른바 땡겨 쓴 자금이 32조 원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2배, 3배로 합니다. 그래서 왜 첫날, 둘째 날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 날 검은 수요일, 화요일이 됐나 보면은 투매가 이루어지는데 20%, 10%만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 이른바 담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제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투기적 성격의 투자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주식 투자로 머니 무브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장기 투자나 기업의 성과보다는 그런 흐름 속에서 단기 투기하는 세력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확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른바 개미만 털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지나치게 정부에서 숫자에 연연한 어떤 정책을 펴는 거는 부작용만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임시국회의 국무회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주재했는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 관련 3개 법안 의결했습니다. 뭐 법 왜곡죄 이런 법안들이죠. 국민의힘은 앞서서 해당 법안 거부권 행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전에 청와대 앞에서 이제 현장 의원총회도 개최했고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얘기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 판사 협박해서 권력자 수사 안 하고 사심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제때 구제받지 못한다면 결국 모든 사건의 처리는 지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개인 범죄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맨날 SNS로 본인 공소 취소를 외치고 사건 조작됐다라고 해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합니다. 자,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얘기까지 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했고 이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포기, 민생 파업, 국회 보이콧을 즉각 멈추십시오. 중동의 군사적 긴장으로 금융수장과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24시간 합동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며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급, 공급망, 외교 안보 전 분야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긴급하게 민생 경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은 내팽개친 지 오래고 윤어게인 장애 집회의 혈안이 되어 국회 보이콧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김수민 평론가께는 주진우 의원의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반대로 이제 김기영 대변인께는 한명도 원내대표의 이 말 어떻게 평가하는지. 먼저 김수민 평론가님, 네.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 개인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심제를 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면 헌법 재판 소원 문제보다는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판 소원을 도입해가지고 만약에 헌재에서 판단을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늘어나는 대법관하고 다 합치면은 비율로 나중에 되면 한 85%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은 판결이 막 뒤집어지거나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 아니더라도 좀 여러 가지로 대법원에 부하가 걸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좀 이것저것 섞어서 의심을 던지면서도 우선순위 배열에서는 좀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민의힘 다시 지적을 하자면 사실은 진짜 법 왜곡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적 시민사회 쪽에서도 우려나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민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더 세게 막을 만한 것이 이번에 사법 3법이라면, 예전에 내란재판부법 가지고는 막 필리버스터를 하고 했는데 그건 그렇게 막을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사법 3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입법 추진 사항이잖아요. 그럼 몇 달 전부터 대비를 해서 내란재판부법 같은 경우는 수정안을 보고 이건 걸으면 되겠다, 굳이 이렇게 안 막아도 되겠다 하고 사법 3법을 먼저 대비를 해서 장외투쟁도 미리 해둬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런 것들이 다 좀 다 뒤엉켜서 눈앞에 오는 것부터 일단 한다라고 하는 이런 우선순위 처리를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국에서 이 사법 3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게 어떤 문제가 많다면 이런 식으로 시선이 모이는 것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데, 국민의힘도 일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김기영 대변인도 사법 3법 얘기도 같이 해주시면서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 지금 국가가 비상 상황인데 어디 밖에 나가서 이러냐, 이런 지적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얘기해 주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민생경제 대책 마련이 급하다고 하시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아예 삭제하겠다고 공소 취소를 105명이 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유시민 작가분이 뭐라고 합니까? 미쳤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사법 3법 이거 관련해서 이거 이재명 대통령하고 딱 맞추는 겁니다. 이게 법률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누굴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위인설법 그리고 처분적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심제를 동원해서 이른바 재판소원이라는 걸 통해서 사심제로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또 공소 취소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받고 있잖아요. 1심 진행되지 1심 중에 있는 건 공소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와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시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되는데 왜 그러냐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법 3법 이거 왜 빨리 하는 거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접견온 친한 분에게 얘기한 녹취, 그게 접견오면 그게 이제 녹취가 다 기록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쭉 살펴본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봤더니 뭐라고 그랬냐 하면 2023년입니다. 이재명에게 돈을 줬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검찰이 하는 게 다 그렇지. 이러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녹취가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검찰의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나쁜 짓. 본인 것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잘 올리는 편인데 여튼 민주당은 한명도 원내대표 같은 분은 이건 뭐 경악할 일이다. 국정조사하겠다. 담당 박상영 검사 맥락 없는 짜집기다 이렇게 반박했고. 자, 김수인 평론가님 네. 보시기에 이 녹취가 아주 어떤 중요한 전환점까지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거는 여러 큰 그림에서 네. 하나의 퍼즐인 것 같은데 그 퍼즐만 봤을 때는 전체 그림을 다 파악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있어요. 검찰에서 어떤 회유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한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걸 보면. 근데 이제 회유를 해서 거짓을 진술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진실을 자백받은 것인지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 이게 핵심적인 사건의 핵심적인 요인은 아닌 게 김성태 전 회장이 왜 그러면 기소가 되고 했느냐 했을 때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돈을 줘가지고 기소가 된 것이 아니고 돈은 북한 쪽으로 대북 송금을 했던 것이고 그거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조금 혹시 이런 것인가 싶을 수는 있어요. 대북 송금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조금 엮으려고 돈도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줬다. 우리 그런 관계다. 이런 진술을 하도록 압박했을 가능성? 이거는 저는 있다고 보고 일단 진상을 파헤쳐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사건의 핵심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가 된 부분도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것이 아니라 대북 송금에 있어서 북한 쪽으로 제3자 뇌물 공여를 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사건의 핵심 부분을 깨트릴 만한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언제 김성태 씨가 지인이 면회를 왔을 때 얘기를 했는지도 관건인 것이 2023년 일단은 3월이라 그러죠. 3월 내지 네. 7월이라고 하는데 네. 녹취록 시점이 본인이 자백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백을 하고 나서 이 말을 한 것인지. 근데 자백을 하고 나서라면은 이 말은 신빙성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자백을 하기 전이라면 본인도 잡았다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랑 비슷한 거예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 본인이 좀 술술 얘기하기 전에 지인과의 통화에서 나를 내란으로 엮겠다 그런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잘못 해석을 한 사람들이 봐라 내란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이 바뀌기 전입니다. 버틸 때였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성태 씨도 버틸 때 이런 말을 한 거라면 그건 별로 신빙성이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기국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피해자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입법 권력, 입법, 행정 권력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법부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관련해서 SNS에 관련해서 본인이 좀 볼 때 문제라고 하는 기사들 좌표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면 좀 뜬금포입니다. 그러면 제가 댓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공소 취소 관련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건 이게 바로 강도 살인 납치보다 나쁜 짓이다. 전 그 말에 공감이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너무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피해자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재판 받으시면 되잖아요. 재판 중지가 아니라 지금 재판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면 억울해서 못 참을 것 같아요.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해라. 그럼요. 그래야죠. 이거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잘못하면 소위 말해서 징계하고요. 처벌받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정청래 대표가 재판 중지법 관련해서 내니까 내가 해외 나가서 좋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재판 중지가 더 심합니까? 재판 삭제가 더 심합니까? 공소 취소, 유무죄를 다루기도 전에 없던 일로 해버리자는 게 공소 취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법 위에 누가 이렇게 군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녹취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하시면 재판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빨리 내려와라 자리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할 것을 공갈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자, 김수인 평론가님, 대법원장 사퇴를 계속
촉구하는 배경이 뭘까요? 일단은 민주당에서 뭐 지금까지 했던 걸 봤을 때는 예.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난 대선 한 달 전쯤에 있었던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 그 결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러는 것은. 근데 사실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내란 연루라든지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특검 수사에서도 아닌 것으로 나왔고 사실은 그게 상식적으로도 의혹의 단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좀 비판을 받은 것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 때문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편든 적은 없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다음에 무슨 어떤 새로 의혹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꺼내드는 거는 이거는 계속해서 일단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의 그 판결이 나빠서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도의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민주당에서 제기를 하면 잘 모르겠는데 또 계속해서 어떤 사법부에 있었던 일들을 이게 다 조희대 작품이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로 뭐 지기현 판사가 판결한 것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축적시키면서 원래 이제 애초에 요구했었던 그 사퇴의 이유 그걸 네. 유지시키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건가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기웅 대변인? 아니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고자 청문회도 하고 탄핵한다고 겁박하고 있고 사법부는요 이른바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독주하는 것을 권력이 권력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기 위해서 상권 분립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이 상권 분립에 대해서 선출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우위에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잖아요. 그럼 선출된 사람들, 독재자가 다 선출된 거 아닙니까? 히틀러도 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 본인의 입맛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는 유죄 판단을 때렸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는요 법치주의도 아니고요. 이거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거에 이기면 잘못을 했더라도 그리고 나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던 사법부 이렇게 뒤흔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그거를 자제나 절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피고인이라는 석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이 본인한테 도움도 안 되고 본인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자 한다는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중하셔야 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차량 점점 많아지고 있는 먼저 전국의 고속도로입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함양 방향 신불산 터널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1대 2km 구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는 13km 구간 길게 정체입니다.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는 광명역에서 금천교 쪽으로 정체 인데요. 일찍분기점 부근 1차로에는 사고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먼저 난지 나들목에서 제속도 못 내고요. 더 가서는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인데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심해졌고요.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웅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볼게요. D-90 이제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민주당은 그냥 단수공천자 쭉쭉쭉 발표하고 있어요. 강원 우상호, 인천 박찬대 이어서 경남 김경수.
이렇게 뭐 이게 좀 대비가 됩니다. 두 당이.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 정청래 대표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대한 어떤 뭐 뛰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송영길 전 대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래서 뭐 박찬대 의원은 인천 연수 갑에서 일단 그걸 비워놨고 뭐 본인이 젊은 후배하고 다투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방송 나와서 하기도 했는데 자 김기웅 대변인 보시기에 정리가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김남준 전 대변인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중요한 거죠. 인천 계양으로 누가 가는 겁니까? 김남준 전 대변인이 가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럼 송영길 전 대표는 그냥 연수 갑으로 가는 거예요? 연수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박남춘 전 시장이 나갈 수 있고요. 예.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광주를 가는 게 명분상 맞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 광주는 강기정 시장이 공천을 못 받습니다. 아니,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못 그래요? 받습니다. 받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민영배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지역구로 갈 겁니다. 저도 나름 취재를 아직 하고 사는데. 오, 자 이거 완전 특종인데. 아니, 자 근데- 그러면 박남춘 인천 연수가 계양을 김남준 그 다음에 민영배 광주시장 나가는데 비는 그 자리에 송영길이 갈 가능성이 많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송영길? 네, 제가- 내일 나오기로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김남준 전 대변인의 뜻이 아니라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요번에 한번 배치 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수 갑은요 계양을보다 어려운 지역구입니다. 그럼 계양을에 김남준 전 대변인을 꽂아서 계속 배지를 달게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득이 되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사이가 좋더라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렇죠. 자, 요 분석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네. 또 하나 오늘 정청래, 송영길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주로 했을까요? 꼭 계양을 가야겠냐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무슨 얘기 했을까요? 뭐 직설적으로 예.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오랜만에 만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갑자기 또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만난 거기 때문에 일단 회포부터 풀었을 것이고, 근데 어느 정도 타진하는 말들은 좀 꺼내봤겠죠. 뭐 정리는 좀 됐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송영길 81학번이고 정청래 84학번이니까 정리는 됐어요. 요를 붙이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짧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의 준비들을 각자 예. 분위기가 대충 이렇구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이고, 제가 방금 이제 김기용 대변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인천의 두 지역을 네. 김남준, 송영길 이렇게 나눠서 나가는 거는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자 어디로 가든 간에. 네네. 그런데 저는 많이 취재를 하셨다고 하니까 들어보니까 네. 되게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 셈법이나 스타일을 떠나서 네. 그냥 느슨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와서 호남 지역구로 가는 것에 대해서의 판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어떤 유력 정치인이 있는데 나 고향에 가서 정치할래, 수도권 사람이. 예, 예. 물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부터 그랬어요. 근데 동대문? 근데 그게 사실은 동대문 같죠, 홍 전 대표가. 오히려 조금 편한 대로 성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 주자라든지 이걸 노린다면 굳이 호남으로 갈까? 그 점에서는 좀 호남으로, 만약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 네. 그거는 호남행을 주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 나름 이제 민주당의 예. 그런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또 지역구가 인천이잖아요. 인천 연수 을입니다. 잘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연수 갑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내가 주시하고 보기에는 있는데 상당히 밀착 취재를 하셨네요. 아니 근데 그겁니다. 뭐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저번 총선에 옥중 출마인가 했지 않았습니까? 광주로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연수 갑과 계양 을에 차 막히면 15분 20분 되거든요. 근데 오늘 자락을 깐 거예요. 내가 후배랑 뭐 이런 게 모양새가 좀 그렇다. 이거는 깐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개항에 사실은 연연하진 않는다.
연연하고 뜻으로? 싶죠. 예, 연연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뜻을 아는 거죠. 그래서 출구 전략과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수갑을 한다고 한다면 네. 약간 모양이 빠질 수도 있어서 저는 광주는 저번에도 트라이를 했었고 본인이 고흥 출신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광주가 그렇게 좀 제가 볼 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광주에서 나왔죠. 네. 자, 근데 이게 더 궁금해요. 당장은 뭐 개항을이 누구냐 뭐 이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송영길이 국회로 복귀한다면 자, 그러면 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랄까 향후 권력 구도, 여당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김수민 큰 평론가님. 영향을 미칠 겁니다. 송영길 그래요? 전 대표가 사실 뭐 어떤 사실관계에서 결백함이 드러나서 무죄가 나온 건 아니지만 검찰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 증거의 능력 문제 네. 이걸로 무죄를 받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개선 장군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 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민주당에서 이미 그 합당 논의 중에 나왔던 얘기가 송영길 봐라. 소나무당 자진 해산하고 그냥 들어가겠다는데 조국은 왜 이래. 제가 본 댓글이 엄청 많아요. 그런 그래요? 댓글. 네. 송영길 조국 너무 대조된다. 예, 이 댓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엄청난 신망을 얻고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뭐 평의원으로 만약에 의원이 된다고 해도 평의원으로 끝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근데 이제 두 갈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송영길 카드를 좀 입각으로 써볼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 전 대표도 이제 뭐 당 대표도 예전에 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장관 총리를 안 해봤거든요. 그럼 입각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대로 김민석 총리를 민주당 대표로 보내는 그 시나리오가 언급이 됐는데, 네. 김민석 총리 후임 총리. 선수를 교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후임 총리라 그건 첫 번째 시나리오고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시나리오는 네. 김민석 총리는 그대로 있어. 당 대표를 송영길 나간다. 네, 네. 뭐 이 두 갈래 길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에서 뭐 공천 그다음에 주요 고위 인사 인선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예측입니다. 예측. 아니 뭐 우리가 뭐 무슨 얘기를 저희가 하다 못해요. 보면 팁을 받아가지고 그쪽이 할 수 그거 될 있습니다. 수도 있대요. 그럼요. 그리고- 저게 괜찮구만. 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충남지사 출마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네. 김경 대변인이 또 옛날에 민주당도 네. 많이 취재하셨잖아요. 민주당 단장도 하시고. 근데 그럼 강훈식 비서실장 안 나오나? 네. 이런 거 하나 또 네. 하나 정말 대전 충남 통합은 물 건너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통합이 된다고 해서 충남지사 출마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거 어떻게 네. 보세요? 관련지어서. 우선 민주당이 저번에 법사위원회에서 네. 광주 전남을 통과시키면서 대구 경북 뭐 국민의힘이 뭔가 이견이 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하면서 대전 충남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대전 충남 통합 특별위원회를 특별시를 통과시키는 게 제1의 목표였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쪽 사람들도 그 지역민들이 되게 반대를 많이 합니다. 충남과 대전 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덜컥 통과시켰다가 역풍이 선거에서 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서 개항을 상황과 똑같은 정보를 저한테 주신 분이 네. 대전 충남 안 되면 나 강훈식 누군지 궁금해요. 실장은 절대 안 나온다. 그래요? 예, 저한테 아, 통합 안 되면? 통합 안 되면 안 나온다. 근데 오. 통합될 가능성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선거 봤을 때 플러스가 안 된다는 걸 민주당에서 견적을 본 거예요. 뺀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볼 때는 안 나온다. 지금부터 통합 얘기 좀 해볼게요. 얘기 나온 김에 일단 대구 경북 얘기부터 해볼게요. 행정통합법안 이제 처리되지 않고 있고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뜻을 모아서 해달라 그러는데 민주당이 뭐 대전 충남 같이 갖고 오고 그다음 좀 정리 좀 더 해서 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한다면 대구 가지고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경북까지 들어오면 어렵기 때문에 대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선 민주당이 정치공학적으로 이 대구 경북의 100년 대계를 막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주호영 부의장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네. 대구 경북 통합 안 하고 지방선거를 개최를 해서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예, 뭐 정치적 시나리오로서 상대 당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라도 대구 경북이 지금 통합할 만한가 부분인 거거든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법안에 무슨 252조랑 253조에 붙인 거 하나 더 있다면서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졸속 논의의 연속이었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게 무슨 글로벌 경제특구에서 최저임금 적용 안 한다 그러고 이런 발상으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경북 북부 지역에 8개 시군 그 의장 연합에서 성명을 냈어요. 반대한다고. 다 그분들 다 국민의힘 같은 국민의힘 소속들인데 그게 시장 군수 연합이에요? 아니면은 그 네. 시의회 의장들 네, 그러니까 시군의회 의장. 의회네, 의회, 지방의회. 그렇죠. 근데 의장들이 그렇게 연합해서 입장을 낼 정도면 네. 그 지역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그 경북 북부 지역은 예전에 대구의 경북도청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동 예천 일대로 옮겼고 북부 쪽으로도 조금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대구 경북 통합을 해버리면 도로 무게가 대구 쪽으로 쏠릴 수 있다. 이 우려는 항상 어느 지역에나 지역 통합 논의가 나올 때는 접경지에 있는 주민들은 환영을 하고 네. 거기서 멀리 있는 주민들은 반대하거든요. 이게 쉽게 이 수습할 수는 없는 문제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김부겸 카드를 떠나서 네. 이거는 좀 현재로서는 유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네. 자꾸 그런 식으로 김부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거꾸로 국민의힘도 강훈식 못 나오게 하려고 대전 충남 통합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잉 해석은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자, 김기영 대변인 보시기에 대구 경북 통합법안 한 3월 말이나 늦어도 4월 초까지 처리된다 안 된다. 이게 광주하고 전남에서도요. 예. 기초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무안 그리고 한평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아니 지금 기초 단위에서 이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뭔가 이거 정리해와.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앞뒤가 안 맞죠.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왜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대전 충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좀 가물가물하는 것 같아요. 판단이. 왜냐하면 이걸 했을 때 선거에서 플러스가 될 건가 마이너스가 될 건가 이걸 보는 거죠. 네. 원래는 통합이라는 거는 세 지역을 동시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차별 논의가 계속 있거든요. 네. 아니 광주 전남 같은 경우가 대구 경북보다 더 많은 걸 해주고 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내용이. 그리고 1년에 4조 원이라는 거 5조 원씩 20조잖아요. 곱하기 4. 예. 네, 20조 아닙니까? 예, 예.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 소외된 예를 들어서 수도권 중에서도 인천 뭐 그런 여러 지역에서 또 이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꼭 지금이냐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좀 어떻게 보면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대전 충남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위해서 네. 너무나 몰아붙였다가 지역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출구 전략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러다 보니까 대구 경북도 좀 안 해주려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어떤 의혹의 시선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진표 속속 짜여지는 민주당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누가 나올 거야 막 이럴 정도로 지금 좀 어려운 지경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 뭐 대안과 미래라고 하죠. 뭐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게 계속 뭐 윤 전 대통령 절연, 윤 어게인 세력 절연이 꾸준히 요구였었는데 어제 가서는 이런 얘기를 나눴대요. 김기영 대변인. 자, 우리가 절연해달라 했는데 이제 이거 오늘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안 하겠다. 알아서 해라. 그 당 대표가 책임지는 거지 했더니 장동혁 대표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다. 뭐 이거까지는 당연한 얘기인데 당 대표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좋은데 네. 만약에 네. 가정입니다.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한 다음에 뭐 책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거 예. 이게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파면됐습니다. 예. 그럼 재판을 받고 있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의 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그러면 우리는 계엄에 대해서 좋아합니까?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장동혁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본인이 하고 17명과 함께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90명이 만약 그날 들어오게 된다면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계엄 옹호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리고 그 이후에 당대표 비대위원장 그리고 장동혁 대표까지 계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했습니다. 헌재 결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사법 3법이나 공소 취소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ING 진행형입니다.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 행동에 대한 거는 사법적, 정치적, 헌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것은 어떻게 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까? 그겁니다. 그런데 절연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하는데 과연 그게 국민을 위한 것인가 했을 때 냉정해 보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장동혁 대표가 부는 노선이 지고지순하고 다 100% 맞지는 않을지언정 이 절연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너무 갇히지 말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하고 같이 하나가 되자 그런 차원의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김기영 대변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되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네. 드리면 자, 절연이라는 프레임 자체도 충분히 여러 차례 걸쳐서 절연한다는 의미로 해고했는데 네. 계속 민주당이 그걸 프레임 씌우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무한정 끌려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걸 떨치고 당이 하나로 뭉쳐서 좀 그 격까지 여러 얘기가 나오는 다양한 것도 정당이 좋지만 그러지 말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 한 목소리로 나가자 이런 차원의 얘기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설명을 자세히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대다수의 이 중간층에 있는 국민들 이게 수치로 지금 나와서 그래요. 수치로. 네, 예, 예. 대구 경북에서도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했는데 했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아무리 민주당이 막 더 그 거세게 그 프레임을 씌운 거라 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심지어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최근에 당권 바라는 신동욱, 김재원, 심지어는 성일종 의원까지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자꾸 프레임 씌우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국민에게 더 알려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저희는 존중한다.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판결에 대해서 유불리를 떠나서 1심 판결이든 2심 판결에도 존중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야 된다고 제가 대변인이지만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본다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사법적인 판단은 존중한다. 네.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봤을 때 예. 1심 판결에 대해서 조금 부정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다고 그거를 한다면 분리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네네. 김수인 평론가님 보시기에 지금 이제 90일 남았는데 네. 국민의힘도 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1야당이 지리멸렬한 건 국민들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네. 어떻게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세요? 대안과 미래 의원들도 네. 돌파구가 없다고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별 수가 없다. 선거 때까지는 장 대표가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할 말 다 했다? 다만 끝나면 보자. 예, 저는 이게 이제 끝났을 때 그때도 버틸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복선이라고 봐요. 대한민국과 미래 현재 입장은. 근데 대한과 미래도 이번 선거판에서는 우리가 전략을 주도하는 거 관여하는 건 빠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당 내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친한계도 아니고 대한과 미래는 조금 중간자적인 입장인데 네. 그분들도 돌파구가 없다라고 일단 이 막혀 있다, 미로는 다 막혔다라고 선언을 스스로 하는 판에 객관적으로 혹은 밖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답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뭐 장동혁 대표가 이런저런 입장 표명, 뭐 계엄은 잘못된 거였다라고 했다지만 일단 재판에 대해서 거의 불복하는 태도를 취했고 단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내란 청산 행보를 걸었다면 네. 단적으로 사람 하나만 찍자면 전환길 씨 이런 사람들은 길길이 날뛰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도보행진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청와대까지 도보행진하는데 거기에 붙은 지지자가 윤호개인을 외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에
중심 세력으로 네. 강성 지지층으로 붙어 있거든요. 이걸 이대로 갔을 때는 아무 돌파구는 없고 결국에는 지방선거 이튿날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상훈이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장기 입원 중인 아버지와 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계신 어머니. 부모님 대신 두 동생을 챙길 사람은 상훈이뿐인데요. 지적장애가 있는 형과 중증 뇌병변 장애로 발작이 잦은 여동생은 늘 상훈이의 손길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아르바이트를 하러 달려가는 상훈이. 생활비와 약값, 밀린 공과금 걱정에 초조한 마음은 일상이 됐는데요. 병간호와 돌봄 속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훈이가 희망과 꿈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절기 경칩이기도 하지만 낮 기온도 꽤 올라서 봄 기온이 가득했는데요. 서울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3.2도까지 기록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이맘때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았는데 지금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점차 이렇게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져 당분간은 주말 휴일까지 이맘때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낮아지겠고요. 아침에 춥고 낮에는 쌀쌀하겠습니다. 게다가 내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는 대부분 강한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려진 뒤 이렇게 비나 눈이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새벽까지 수도권, 오전까지는 그 밖에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은 또 한 차례 가끔 비나 눈 예보가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상 적설입니다. 경기 북동부가 2에서 7cm, 그 밖에 전국 대부분 1에서 5cm 안팎인데요. 다만 강원 산지가 5에서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로도 예보돼 있어서 전국이 5에서 20mm가량이 지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도, 낮 기온 6도에 그치는 등 내일부터 다소 낮에는 쌀쌀해지겠고요. 아침엔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관련해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유류가 폭등 문제를 지적하며 시장 환경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역대 최대 폭락을 기록했던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급반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상승했고 석유와 천연가스는 급등세를 멈췄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차기 지도자의 목숨도 해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미국 성인의 약 60%가 이란 군사 공격에 반대한다는 CNN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동 지역에 산재하면서 이란 정권에 맞서온 쿠르드족이 이란 내 지상전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쿠르드족 단체 본부를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상설특검팀이 쿠팡 전현직 대표와 검사 등 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기소 없이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가급적 3월 중에 본회의 통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이철우 경북지사를 전화 연결해서 행정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이철우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네, 지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 이철우 지사님 오래전부터 사실 홍준표 시장 시절부터도 두 분이 계속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지사님 보시기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 왜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 의미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2018년도에 도지사가 됐는데 네. 도지사 1년 해보니까 네. 이 도지사가 하는 일이 지역 발전에서 도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네. 단 중앙정부에서 심부름하는 거고 또 중앙정부에 가서 업소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산업,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 이런 것들 좀 해야 되는데 전부 중앙정부에 얽매여가지고 시기일을 잘하는 그런 도지사로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마을이 지방자치지 지방자치는 한 20% 정도 되고 다 중앙에 심부름하는 일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을 그대로 우리는 집행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역에 맞는 발전 방안이 만들 수 없다. 이래서 제가 19년도에 그래서 이걸 제안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는 우리 근영진 시장님, 현재는 국회의원인데요. 네네. 그분과 상의를 하고 2000년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네네.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이 접타가 좀 어려웠고 네네.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서 홍준표 시장 와가지고 같이 또 의논하고 네네. 중앙정부와 협의체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정치권에 뭐 계엄이 있어가지고 네. 끝까지 못 가고 중단된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과감하게 5억 3특을 주장하시고 네네. 돈도 1년에 5조씩 4년간 20조 주겠다. 네네. 권한도 내려주겠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도 준비가 돼서 함께 들어가자. 이래서 네.
이번에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지사님 그리고 뭐 어제도 보니까 국민의힘이 국회 앞에서 법안 처리 촉구했고요. 자, 예. 여야가 서로 상대방 탓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안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지사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행안위 할 때 제가 국회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행안위에서는 광주, 전남, 그다음에 대구, 경북 처리하고 대전, 충남은 그 지역에서 반대하니까 다음에 할 듯 했는데 우리 당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대전, 충남까지 통과시켰어요. 네. 그때는 우리 당 그 국회의원들은 퇴장을 한 상태로. 예예. 그래서 이제 법사위 갔거든요. 법사위는 사실상 이제 작구가 틀리느냐, 그 다음에 다른 법과 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보는 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모두 뭐 법사위는 거쳐서 본회의 가는구나. 네. 이래 생겼는데 법사위 하루는 그거 하는데 이제 세 군데 다 검토를 하고 네. 질의 답변도 있었고 그다음 이튿날로 미루었습니다. 예예. 이튿날 아침에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래서 광주 전남만 통과시키고 우리 거는 대전 충남하고 같이 하자. 네.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의아합니다. 왜 그랬을까? 네. 지사님 그러고요. 지금 예. 하신 말씀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건데 뭐 대전 충남하고 같이 갖고 와라 이거와 함께 대구 경북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부 기초의회가 반대하고 있다. 그걸 좀 내부를 정리하고 와라.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지역 사정은 저 지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초의회 반대하는 거는 네. 우리 북부 지역에서 반대가 있는데요. 예, 그것은 도청 왔는 지가 10년 됐는데 다시 도청이 대구로 가는 거 아니냐. 네네. 또 통합에 넣으면 대구로 다 흡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지역 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에 네. 담았습니다. 북부 지역 발전 방안. 예예. 또 이 청사는 대구 청사, 경북 청사 함께 유지하고 네. 이제 새로 생기는 이 권한이 내려오면은 인원들이 많이 불어나거든요. 네. 인원이 불어난다든지 또 공기관이 온다든지 네네. 또 특형기관 우리가 환경청 뭐 노동청 이런 것들이 내려와 있는데 특형기관을 우리한테 준다든지 하면은 우리 산하기관 이런 네. 것들은 도청지역으로 온다. 이렇게 법에 못 박아놨어요. 네네. 그러면 도청이 10년 됐는데도 원래 계획대로 10만 명이 계획을 했는데 네. 가족도시를 만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2만 5천 배 안 되거든요. 예예. 그 도청 옮긴 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충남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발전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지금. 예. 그런데 그래 해야지 이 지역이 발전한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 다른 뾰족한 수가 있느냐. 네. 그걸 통합해서 저는 처음부터 주장했거든요. 이 도청 지역은 워싱턴처럼 네. 대구 지역은 뉴욕처럼 이 경제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얘는 행정 중심으로 발전시키자. 그런 형태로 법에 담았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담았는데 그런 걱정들 때문에 이 북부 지역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네. 우리만 반대하는 게 전남서도 다 반대했어요. 전남에 그 한평 이런 구의회에서도 네. 반대 성명 냈습니다. 예예. 그거는 어느 지역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서 그 대도시로 흡수될까 싶어서 걱정을 합니다. 예예. 예. 그래서 지금 지사님 말씀은 지금 뭐 일부 시군에서 좀 반대하고 있는 게 이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그건 아니고 예.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 우리 도의회에서 이걸 의결할 때 네. 78%가 찬성했습니다. 네. 78%가. 네네. 대구는 뭐 99% 찬성했고요. 네네. 그래서 대구는 90% 이상, 네. 우리는 거의 80%. 이 찬성입니다. 지역 주민 해도 그 시의회 도의회가 지역 주민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하고 그 여론 들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예. 네. 자, 뭐 지난 금요일인가요?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를 대구 와서 했습니다. 거기서 예. 행정통합 무산되면 국민의힘의 200% 책임이다. 예. 자,
이게 이제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한 당인 것처럼 부각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야권에선 좀 나오는데 예.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초반에 좀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거는 빌미를 주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당에서 뜻을 모아서 이미 민주당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충분히 전달했고 대구시의회에서 예. 대구시 의원과 경북 의원이 33대 60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차이가 있으니 이런 걸 조정을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완전히 네. 반대가 아니고. 예. 그걸 빌미 삼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네. 고를시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회에서 다시 찬성을 냈고 네. 우리 그런 뜻이 아니다. 찬성 냈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좀 반대를 하는데 당론을 정해라. 이래 당론을 정했고 네. 원하는 걸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이제 대전 충남하고 같이 가길 원하는 것 같아요. 같이 당론을 정해오라. 네네. 이러는데 대전 충남은 지역에서 시도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네. 그 시도지사들도 완전히 반대를 하고 지역 주민도 반대 여론이 더 높고 네. 그래서 그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대구 경북하고는 전혀 다르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당에서 반대하는 걸 찬성으로 돌리기는 네. 당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하락하는 거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제가 행정가이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선거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네네. 아까 워싱턴 얘기하셨는데 한참 예. 전에 거의 한 10년 전에 그때 국회 정보위원장 하실 때 워싱턴 출장하셨던 게 제가 예, 잠시 그때 기억이 만났죠. 나네요. 예. 그거는 예. 그때 생각이 잠시 나고 예, 이거는 맞습니다. 주제와 예. 관련 없으니까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사님. 예. 자, 이런 호소 글을 올리셨어요, 지사님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100년 대계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위협이 될 수 있으니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하기를 요청한다. 역시 이거는 대승적 협조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거는 저도 민주당 그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은 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5억 3턱을 주장했고 네.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대한민국이 땅을 골고루 써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만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보신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졌고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이제 지방이 발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한 단계 올라가기 어렵다. 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또 국제적 관계 이제는 도시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쟁이 아니고 네.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5억 3턱을 주장하신 이걸 성공하면은 네. 저는 5억 3턱 주장하면 대한민국 현 단계보다 훨씬 더 발전이 되고 이제 서울에 집값 걱정하잖아요. 네. 집값 걱정 없고 네. 지역엔 집이 안 팔려서 걱정이고 서울은 집이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걱정이거든요. 네. 이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데 수도권은 가미를 걱정하고 예. 그래서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와 경쟁도 할 수 있고 네. 또 프랑스도 2016년도에 22개 레지옹 네. 우리로 말하면 도단위를 13개 그리고 500만 단위로 다 바꿨습니다. 네네. 프랑스가 6,500만 되니까 13개 500만 단위로 네. 다 행정 통합을 했거든요. 네네. 왜 했겠습니까? 선진국에서 살아보니까 효율성이 한 500만 돼야 된다. 네. 그래서 대구 경북이 500만이고 저는 충청권 다 합치면 500만 좀 넘고요. 네네. 전라도 전북까지 합치면 한 500만 되고 예. 이 500만 도시 만들고 부울경 만들면 한 800만 가까이 되니까 예예. 수도권과 경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골고루 발전시켜 가지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네. 이것을 군의회 반대했다 이 터집 잡아가지고 안 해준다 하는 거는 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대성적 차원에서 결정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사님이 시도지사 협의회장도 하셔가지고 전국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월 안에 가급적이면 3월 안에 해야 이게 통합 단체장 뽑을 수 있잖아요. 여유 있게 이제 선관위도 3월 선거 말까지 가면 늦고요. 늦어요? 왜냐하면 6월 3일에 선거인데 각 당에서도 예. 그 경선을 거쳐서 또 후보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경선 기간이 또 한 달 이상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적어도 이 선거를 4월 말까지는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예. 그걸 하려고 하면은 3월 그 중순쯤 해서 결정이 돼야 예. 이걸 하고 나면 또 절차가 복잡합니다. 예. 그 통합하면은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거며 뭘 어떻게 조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3월 12일 날 본회의가 있는데 그때는 통과되어야지 쉽게 선거에 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 3월 12일에는 통과해야지 여유 있게 예. 통합자치단체장 뽑는 선거 준비할 예, 수 있다는 절차를 밟을 수 말씀이시네요. 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그 계류돼 있는 법안, 대구 경북 통합 법안이요. 이게 예. 좀 비판하는 쪽에서는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급조돼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까? 저는 예.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는 헌법부터 바꾸지 않으면 예.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되기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헌법에 지방자치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지방정부 이름도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둔다. 네. 그게 조항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회를 둔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네. 없는데 이 권한이 다 중앙정부에 있는 겁니다. 이걸 권한을 내려받으려고 하면은 네. 중앙정부 조직 개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 내려주기는 어렵고 네네. 그래도 현재도 우리가 요청하는 게 많이 왔어요. 예. 그런데 대전 충남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했는 거를 네. 할 수 있다 재량조항으로 바꿨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 그래서 그거는 저는 오랫동안 중앙정부가 부딪혀 봤는데 이거는 이해하고 네네. 그 서로 그때 상의하면 되는 거고 네. 재정 부분도 못에 박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운동장이 기울어져 가지고 전남하고 우리 경북은 소멸지역 1번, 2번이거든요. 예. 대구는 GRDP 꼴찌고 광주는 꼴찌 다음이고 예. 두 지역은 재정을 국세를 지방세를 넘기는 거거든요. 국세를 지방세를 넘기면은 네. 덕볼 게 별로 없어요. 5조를 준다고 하는데 5조보다 못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 원하는 대로 하면은 대전 충남은 그보다 좋아요. 예. 자기들이 법대로 하면은 한 8조 8천을 된다 하는데 예, 예. 우리 그보다 못하거든요. 예. 그 우리나라 국세가 대부분이 수도권에 다 있습니다. 네.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국회에서도 헌법 바꿀 때 많이 연구를 했는데 국세 지방세 넘기는 거 네네. 운동장을 좀 바르고 난 다음에 쉽게 하면은 지역 균형 발전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예. 지역에서도 세금 거둘 걸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세를 지방세를 넘겨야 되지 바로 넘기면은 네.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배 많이 부르고 예. 우리는 배 고프고 충청도하고 부울경은 보통 배는 되고 이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 지방세 이 갖고 오는 것도 그런 그 배경이 있고 그런 그 또 반전이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우선은 국가에서 통째로 받아가지고 네. 지금 형태로 자율 개정으로 이걸 이름 지어가지면 또 안 됩니다. 5조를 주는데 예. 뭐 해라고 감나라 배나라 대천하라 해보면 지역 발전 어렵고 너가 알아서 써봐라. 쓰는 것도 자율적으로. 예, 자율적으로 자율 개정으로 줘야 되지. 네. 이름 다 지어주면은 현 상태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도 돈 5조가 예. 지방에 운영을 해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 얼씨구나 하고 받았는데 뭐 일부에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그보다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아니 그랬으면 좋지만은 그게 중앙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가 중소기업청이고 다 넘기라. 네. 중소기업청 지방청이 와 있잖아요. 네. 다 넘기면 중소기업부는 반이 조직이 없어지더라고요. 조직 반이. 그러면 그 조직이 살아나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리고 중앙정부 개편까지 일어나는 그런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헌법 개정할 때 같이 하자. 그런 일들이
연구해 본 사람은 잘 압니다. 네네. 이게 오랫동안 딱 이거를 연구해 보시고 추진해 예, 오셨기 예, 때문에 이거를 뭐 그냥 당장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뭐 헌법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더 완벽하게 만들어 간다. 아니 법은 개정하라고 있잖아요. 예. 차츰 또 개정하면 되고. 네. 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예. 저 지사님 좀 오늘 연결을 한 김에 국민의힘 현안도 예. 조금 여쭤볼게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 뭐 아주 좋지 않고 대구 경북에서도 빨간불 켜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지금 뭐 딱 석 달 남았습니다. 저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좀 극복해야 될 좀 문제는 지금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국민들은 자꾸 당내 싸우는 걸 싫어하잖아요. 예. 일사불란하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예. 민주당은 뭐 위에서 이야기하면 일사불란하잖아요 지금. 예. 뭐 후보도 뭐 대충 누가 어떻게 정해주고 뭐 하면은 그거는 적당한 사람들을 뭐 서로 붙으려고 하면은 네. 어느 사람 어디로 보내고 뭐 가능하잖아요 여당은. 예. 야당 그런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만드는 그게 지도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막 지금 뭐 누구 뭐 잘라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은데. 예. 선거 앞두고 나니까 더 심하죠 지금. 예.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 보기에 당의 모습이 좀 덜 시끄러웠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나 싶고요. 예. 또 언론이 좀 지나치게 우리 당을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예. 당이라는 건 좀 시끄럽거든요 원래. 예. 시끄러운 게 정상입니까? 어느 정도? 너무 부각돼서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합니다 지금. 네네. 자, 근데 지금 속보 들어온 거를 보니까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제명당이고 김정혁 전 최고위원 제명당하고 배현진 의원 이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 와중에 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조금 전에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징계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법원이 잘 그 당내 상황에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데 이거는 징계 효력 정지를 또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봉합을 하고 가야지 또 너무 징계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도 선거 앞두고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좀 이래 뭐 국민이 볼 때 좀 편안하게 그 정부 여당과 좀 싸우고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걸 지적하고 이 야당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 볼 때 속 시원하게 지적을 잘하네. 정부 여당을 또 잘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끼리 자꾸 싸우고 있으니까 그 원인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지사님 말씀은 뭐 당은 좀 그 안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싸우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게 좀 지나치게 좀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 말씀. 그건 또 되고 이제는 선거 전에 들어서면은 당이 일사불란하게 좀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자제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또 많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중도층 민심을 얻으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 절연을 해라. 그다음에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또 반면에 그건 지나치게 또 너무 민주당 프레임에 계속 잡혀 있는 거 아니야.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데 좀 중도층 마음을 얻고 중도층 외연 확장하는 방법 이게 이제 선거에선 중요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뭐 윤 어게인 절연해라 뭐.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우리 당이 탈당했잖아요 스스로. 이미 우리 당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관계없는 사람인데 자꾸 거기서 관계없는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윤 어게인 세력들하고 우리 당이 또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활동하는 거고 우리 당에서 뭐 옛날에 강화문 세력들 그 절연해라 그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 활동하고 우리 당은 당대로 나가는 건데 그걸 자꾸 물어싸니까 그걸로 싸움을 자꾸 붙이려고 했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 이미 탈당했는 사람이에요. 탈당. 그렇죠? 우리 당하고 상관없어요 이제. 탈당하고 그런 거고 윤 어게인도 우리 당하고 상관없고 우리 당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관없다. 근데 자꾸 지나치게 너무 결부시켜가지고 상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건 뭐 이미
저는 이미 절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대통령 나갔고 당해서 예. 윤의회의 세력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데 우리하고 관계대가 우리 당에서 그 사람들하고 협조해가 뭐 도와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것을 이미 끝난 관계인데 자꾸 그거를 뭐 이제 부부간에 살다 이혼했는데 네. 나갔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나 또 물어 싸우면 어떻게 하나 이게 나가고 없는 사람을. 예. 그래서 너무 그런데 자꾸 끝난 그걸 뭐 저처럼 그걸 이미 탈당한 사람 아니냐 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될까 그래 싶어요. 그래요. 예. 최근에 지사님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구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틀 후인가 그때는 이제 부산 방문한다고 하는데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게 대구에 출마한다는 설도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들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내가 뭐 코치도 아니고 예. 어떻게 하고 말이죠. 한동훈 대표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 그 사람은 대구 아니고 광주 가도 그 사람 그만큼 옵니다. 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예. 지지자들이요? 그 사람 광주 가도 맨 그 사람들이에요. 대구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네. 대구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 광주 가도 광주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세력들이 가는 거예요. 네. 자기 그걸 팬덤이라고 하는데 예. 그건 잘 분석해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예, 저는 대구는 네. 다른 지역보다는 TK 그리고 대구 경북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지역 사람이 좀 적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 와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네. 예. 그게 이제 보수라 하는 건데. 네. 예.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그래 뭐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네. 지사님 예. 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보수 정당이 뭐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거 이제 석 달 남았고요. 다시 국민의힘이 국민적 지지 많이 얻어서 또 이제 선거에서 선전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에 당이 좀 일사불란하게 당은 원래 좀 시끄러운 데가 당입니다. 그러나 네네. 국민들 볼 때는 믿음직해야 됩니다. 그 노장이 뭐 시반 싸움을 하는데 누가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당이 좀 화합하고 네. 시끄럽지 않게 보이고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야당이 여당, 정부 여당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지금 주식이 다락같이 올라갔지만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느냐. 주식이 올라갔는데 이 시총이 자기 회사 시총이 올라간 회사는 몇 개고 네. 내려간 회사는 몇 개냐. 내려간 회사가 훨씬 많아요 지금. 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살기는 어려운데 주식 올라가니까 또 잘 살게 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잘 지적을 해서 정부 여당도 정신 차리게 하고 네. 국민들도 너희들 말이 맞네. 이런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하면은 미래 괜찮겠네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느끼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그 정말 현장에 있어 보면요. 네네. 다 빈 점포입니다. 점포 임대. 네. 제가 서울 가보니까 서울 테란도도 점포 임대로 써놨더라고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천도 빈대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왜 그래 됐는지 네. 이 경제가 진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결국은 경제가 정치고 네. 안 보고 다 연결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어떻게 우리 당에서 잘 이끌어나가고 여의도 연구에서 그런 거 연구 좀 하고 네.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이철우 경북지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윤슬기 연합 인포맥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중동 사태 위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엿새째 교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투 상황, 전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전투는 주로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상군 움직임도 포착이 되면서 전쟁이 더 크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영공 장악을 목표로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는데 네. 미국 국방부는 현재 작전이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며칠 안에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한 뒤에 전략 폭격기와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경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단계별 작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전략이에요? 네, 이번 작전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해 지도부를 겨냥하는 작전이었고요.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네. 탄도미사일과 드론, 방공망을 집중적으로 파괴하는 작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약 100시간 동안 진행되는 핵심 작전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목표는 이란 정권을 떠받치는 군사 조직을 약화시키는 건데요.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 같은 조직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군수공장 그리고 군사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부 분석에선 단순한 군사 타격을 좀 넘어서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둔 작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와중에 쿠르드족이 이란을 겨냥한 지상작전에 돌입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쿠르드족 전투원들이 이란을 겨냥한 지상공격 작전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미 폭스뉴스는 쿠르드 전투원 수천 명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넘어가 작전을 시작했다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라크에 오래 거주해온 이란계 쿠르드족으로 알려졌는데 쿠르드족은 국가 없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민족을 일컫는데요. 이들은 오랫동안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실제로 이란 전쟁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습 중심이던 전쟁이 지상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화요일, 수요일에 급락했던 우리 증시 오늘 급등하는 이런 극심한 변동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어땠습니까? 네, 최근 국내 증시가 아시다시피 좀 급격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전쟁이 좀 격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전쟁 소식이 전해진 뒤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지난 3일에는 7% 넘게 하락했고요. 어제만 해도 12% 넘게 빠지면서 지수가 단숨에 5,00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코스피 하락률이 18%를 넘었고요. 코스닥 역시 17%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의 낙폭이 전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단숨에 낙폭의 절반 수준을 만회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었고요. 특히 장 마감 전엔 반도체 대형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유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전쟁 초기에는 원유 공급 차질 우려 때문에 유가가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당연히 많았는데 최근 원유 선물 가격이 큰 변동 없이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이 일부 완화된 겁니다. 여기에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인식도 작용을 했고요. 특히 반도체 업황이 좋고 기업 실적 전망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저가 매수세도 빠르게 유입이 됐고요. 전쟁이라는 변수로 인해 가격이 좀 과도하게 내려갔다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오히려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외국인 자금도 이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오늘 반등에서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가 동시에 매수에 나섰다는 건데요. 외국인은 최근 10거래일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장 초반 기준으로도 외국인은 수천억 원 규모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 투자자 역시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오늘 시장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증권가에선 이번 급락, 그러니까 최근 급락이 전쟁 리스크를 단기간에 대부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고 수출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전쟁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머문다면 네. 지수 반등 여력도 충분하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부 증권사는 코스피 1차 반등 목표치를 5,800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윤 기자가 국제 유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 보인 게 주식시장에 이제 영향 미쳤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중동 전쟁 여파는 국내 기름값에 영향 주고 있고 또 지금 어느 정도 오르고 있죠? 네, 빠르게 오르고 있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이 군사 충돌이 좀 격화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이 다시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요. 한국석유공사 집계를 보면요. 오늘 오후 기준으로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74원 수준이었거든요.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은 게 약 2달 만이기도 합니다. 네. 전국 평균 가격도 좀 비슷한 흐름인데요. 전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7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마찬가지로 1,800원을 넘어선 게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기도 합니다. 경유 가격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경유도 오르고 있다. 자, 근데 보통 국제 유가 오르면은 이게 반영되는데 좀 본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1주, 2주 이렇게 걸리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빨리 오르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국내 기름값은 국제 유가가 변한 뒤에 2주에서 3주 정도 좀 시차를 그러니까요. 두고 반영이 되는데요. 국내 가격이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상황이 다른데요.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불안이 커졌고요. 이 때문에 주유소나 대리점들이 미리 물량을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겁니다. 네. 여기에 소비자들도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주유를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졌고 이런 요인들이 좀 동시에 작용하면서 국제 유가 반영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름값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국내 기름값 어차피 이게 더 나빠질까 봐 그런 그 기름을 파는 쪽에서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 이제 이런 건데 실제로 지금 국제유가 상승세랄까 어느 정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까? 국제유가는? 네, 국제유가 역시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1달러 수준으로 하루 만에 4% 넘게 올랐고요.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는 좀 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요. 최근 주유소 기름값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 대해 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수급과 실물 경제 영향에 대한 대응도 좀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와 에너지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에 대한 대응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수출 기업에 대한 대응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향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수출 기업 뭐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이제 뭐 중동 사태 관련해서 운송 차질이라든지 대금 미지급이라든지 물류비 증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종합적으로 살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뭐 이것도 가격은 가격인데 유가는 아닙니다. 다른 주제로 마지막에는 좀 돌려볼게요. 최근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최근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기 가격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체감 물가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네. 돼지고기와 한우, 닭고기 가격이 모두 작년보다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메뉴인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을 보면요. 현재 소비자 가격이 100g 기준으로 약 2,600원 수준인데 이게 작년보다 13% 넘게 오른 가격입니다. 목심은 14% 넘게 올랐고요. 비교적 저렴한 앞다리살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계란 가격도 상승세인데요. 특란 한 판 가격이 6,800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6% 가까이 비싸졌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 축산물이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SNS에서
또 아마 방송에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고 봄동 비빔밥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 네. 윤 기자 먹었어요? 아니, 화제가 됐다는 사실만 알고 사실 두쫑쿠가 좀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는 봄동 비빔밥이 그래요? 왔다는 게 좀. 봄동 비빔밥 아직 안 드셨구나. 네, 안 저는 먹었어요. 먹었는데. 근데 여하튼 그 봄동 가격도 또 오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SNS를 중심으로 봄동 비빔밥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요. 네. 봄동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봄동 도매 가격도 한 달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가락시장 기준으로 봄동 15kg 한 상자 가격이 네. 47,000원 수준인데 이게 작년 같은 시기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요. 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0% 넘게 오른 가격입니다. 봄동은 보통 11월부터 수확이 시작되는 채소인데 네. 겨울보다 사실 1월에서 3월 사이에 재배된 봄동이 단맛이 강하고 식감이 좋기 때문에 오. 이게 이른 봄까지 꾸준히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SNS에서 봄동 비빔밥 관련 영상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관심이 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봄동 비빔밥을 먹는 장면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소비가 같이 늘어난 것 아니겠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보면 예능 프로그램 그 영향이 좀 항상 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환수 기자와 완수해 보겠습니다. 김환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소식입니다. 류지영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이 잠시 뒤 체코와 WBC 조별리그 1차전 치릅니다. 오늘 체코전 반드시 잡고 가야 하는 경기죠. 잡아야죠. 그죠? 네, 이런 경기 못 잡으면 1차전을 못 푸는 징크스는 있는데 네. 체코 같은 팀을 못 잡고 경기를 하게 되면 뭔가 찜찜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부담을 갖고 가는 거죠. 네, 예. 유지영 감독도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야구가 최근 국제 경기에서 큰 실망을 준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잘해서 미국 마이애미까지 가겠다. 뭐 각오 전반적으로 좋고요. 네. 오늘 선발 그 소용준 선수입니다. 뭐 KBO에서 꾸준히 10승 이상씩 거두고 있는 선수인데, 근데 이 그 WBC에서는 그 선발 투수 굉장히 중요한 게 65개까지 밖에 못 던져요, 공을. 네. 우리 보통 선발 투수 100개 던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네. 65개밖에 못 던지고 50개가 넘어가게 되면 의무 휴식을 좀 가져야 되고, 그래서 사실 결정적인 매직은 49의 매직이죠. 49개의 공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 네. 3이닝, 4이닝까지 가주면 너무나 좋고요. 무실점을 해주면 좋고, 지금 뒤에 받칠 투수로는 정우주 선수인데, 정우주 선수까지 49개에서 한 6, 7회 막아주게 되면 네. 우리 불펜이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오늘 승리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WBC 사실 많은 분들이 지난 2009년 준우승 이후에 우리 성적이 좀 안 좋으니까 네.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뭐 좋게 가져왔으면 좋겠고, 사실 앞선 경기를 지켜보면서 조금 놀라긴 했어요. 호주가 타이완, 우리하고 2위를 다툴 것이라고 생각했던 타이완을 가볍게 이겨버렸어요. 그래요. 네, 물론 이제 타이완의 이제 주축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기는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타이완 그 선수가 빠져서 그런지 타선이 침몰을 했어요. 꼭 안타가 나와도 진루를 해도 그러니까 투아웃 이후에 진루를 하게 되니까 네. 전반적으로 못 살아나는데, 반면에 호주는 알렉스 웰스라는 투수가 잘 던질까 싶었는데 3이닝 동안 6개의 삼진을 잡으면서 9명의 타자 중에 6명을 삼진으로 돌려 세우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 투수가 그 정도 해주면, 선발 투수가 그 정도 해주면 승기를 잡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정말 결정적인 건 5회 몸에 맞는 팽팽한 승부에서 몸에 맞는 공을 가지고 1루에 진루하니까 바로 그 뒤에 그 로비 퍼킨스라는 선수가 2점 홈런을 쳤거든요. 그래요. 예, 기회가 오면 바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7회에 트래비스 바자나라는 선수가 쐐기 홈런을 터뜨리고, 전반적으로 이거 생각보다 탄탄한 팀인데, 그래요. 예, 2023년에 저희가 이제 그
이 호주 때문에 8강에 못 가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게 되니까 호주도 좀 긴장해야 될 거고 특히 바자냐라는 선수 왜 클리브랜드가 그 2024년이죠. 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이 선수를 지명했는지 알 것 같은. 그래서 우리도 좀 긴장을 하고 지켜봐야 할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아까 잠시 후에 경기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미 중계 방송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는 이번에 그 해설 듀오인 그 박용택, 이대영 해설위원이 맞는데 두 분 워낙 뭐라고 할까요? 전망 자체가 재밌는 분이니까 박용택 해설위원은 약간 좀 틀리는. 그래서 예측을 조심해라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반면에 이제 그 이대영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작두를 탔다 뭐 이런 평가를 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예고 화면에 그런 약간 좀 무속 신앙이 연결된 것들이 나오고 하는데 두 분이 지금 굉장히 뭐 티격태격하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를 잘 푼다면 이번 WBC 2차전 일본을 포함해서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일본의 오타니는 타자로만 나섭니다. 근데 요즘 좀 부진합니다. 내일 일본이 타이완과 1차전 치르죠? 네. 사실 이게 보면서 좀 의아하긴 했어요. 한신전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타석, 두 번째 타석 다 땅볼로 물러날 때 오타니 좀 이상하다. 근데 뭐 첫 경기에서 세 타석 못 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뭐 시차도 있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두 경기에서 5타수 무안타. 전체적으로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 기자회견하는 걸 좀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뭐 본인이 스스로 감각적인 면에서 나쁘지 않다. 굉장히 냉정한 또 선수이기도 하잖아요. 시차 이런 거 다 적응이 돼 있고 이제 100%가량이 올라와 있다. 근데 또 고마운 건 팀 동료이긴 하지만 김하성 선수에 대한 그런 뭐랄까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인간성도 좋은 선수고 같이 경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보면 참 큰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내일쯤이면 살아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때 또 만족시켜주는 선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타니가 못 쳐도 일본에는 워낙 잘 치는 타자가 많은데다가 특히 이제 메이저리그 출신 시카고 컵스의 그 외야수죠. 스즈키 세이야 선수 생각보다 타격감이 괜찮아요. 맞으면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팀 가지면 사실 WBC 한번 해볼 만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타이완 아까 이제 호주에 덜미를 잡혔다고 했잖아요. 일본에게 지고 2연패를 당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본, 우리나라 그다음에 그 타이완 셋이서 이제 그 2라운드 진출을 다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타이완이 빠지고 호주가 들어오는 새로운 전개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오늘 이기고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 봐서 만약에 정말 일본을 잡아버린다고 한다면 뭐 가는 거죠. 미국에. 자, 프로축구 K리그 지난 주말 개막했습니다. 근데 승격팀이 우승팀을 잡는 이변 일으켰습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 어떤 팀입니까? 부천입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일부 리그에 처음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또 승강제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하위 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올라와서 첫 경기가 지난해 챔피언 전북입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이 정도면 전북이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12분 만에 이동준 선수, 전북의 이동준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어요. 근데 갈레고 선수가 전반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후반에, 이상한데 그랬는데. 그래서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후반에 들어가서 이동준 선수가 이제 2대1로 재역전을 시켰을 때만 해도 역시 뭐 이 정도 선전이면 충분히. 근데 그 이후에 공수에 걸쳐 나름대로 탄탄했어요. 그래서 후반으로 가니까 몬타뇨 선수가 넣고 추가 시간에 갈레고 선수가 연속 골을 넣어가지고 3대2 이름하여 펠레스코어로 역전을 시켰습니다. 역전의 재역전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올해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하위 팀의 반란이라고 한다면 일단 부천을 염두에 두고 K리그를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2부 리그도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흥행이 됐어요. 물론 이정효 감독이 옮겨간 것이 있는데 이정효 매직이라고 그러죠. 근데 2부 리그가 최다 관중이 돼서 졸지에 이 한 경기 때문에 물 다른 경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난해보다 98%의 관중이 증가를 해버렸어요. 와, 거의 100% 증가한 거네요. 근데 경기 자체가 재밌었던 게 비슷했습니다. 충북 청주와의 경기였는데 시작하자마자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뭔가 좀 안 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하정우 선수가 7분 만에 동점골을 넣고요. 후반전 들어가니까 사실 뭐 거의 이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안 선수는 넣고 프리저 선수는 2골을 넣고 4대1 역전승. 이거는 단순히 뭐 막 많은 골을 넣었다기보다는 뭔가
바꾸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또 일부 리그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뭐 이 두 팀 말고도 개인적인 선수로 본다고 한다면 안양의 골키퍼 김정훈 선수.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막아내서 그랬군요. 팀의 패배를 막았고요. 호쾌한 슛이 이제 두 골이 나왔는데 이제 안산의 정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 부분에 찼는데 골키퍼 키를 넘겨서 골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골키퍼는 황당했을 거고 하지만 그 넓은 시야로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 킥력이라고 한다면 이 선수도 주목해볼 만하다. 그리고 전남의 정지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손흥민을 보는 듯한 공을 잡아서 한 60m 정도를 드리블해서 넣는 걸 봤을 때 올해 스타 탄생도 될 수 있겠구나. 물론 이제 이 선수들이 집중 마크를 당하겠죠. 근데 상대가 이 선수들을 풀어놨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사실 축구 공이 둥근 거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둥근 공이 뭘 만들지 어떤 재미를 만들지 사실 월드컵의 해기 때문에 프로축구가 같이 이렇게 좀 끌고 당기고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K리그 1, K리그 2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게 팬들에게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김 기자 말씀하신 대로 프로축구 K리그 올해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고요. 프로배구 현대건설 양효진 선수 이번 시즌 끝으로 은퇴 결정했습니다. 팬들이 많이 아쉬워하겠어요. 많이 아쉬워하죠. 왜냐하면 사실 김연경 선수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양효진마저 보내야 되느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 선수가 만 37입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군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37 됐으니까 어차피 40까지 가라. 40까지 가라. 근데 이제 이 선수 답변이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이핑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너무 힘들군요. 네, 고질적인 무릎 부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잊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테이핑을 하게 되면 보여주는 모습도 좋지 않을 것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연경 선수처럼 팀에서는 은퇴 투어라고 하죠. 은퇴 투어를 기획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은퇴 투어 할 만하지. 근데 본인이 사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는 8일 날 홈 마지막 경기에서 은퇴식 하고 본인이 달고 있는 14번을 영구 결번하는 것으로 일단 팬들과 저걸 한다고 하는데 뭐 재미있는 기록을 많이 가진 선수예요. 왜냐하면 2007년 시즌 드래프트에서 4순위로 현대건설에 들어왔는데 한 번도 팀을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 프랜차이즈 스타고요. 19시즌 동안 564경기를 뛰었는데 득점이 8,300점이 넘어요. 그래요. 2위하고 거의 2,000점 차이가 납니다. 2위가 누구예요? 2위가 이제 그 박정아라는 선수인데 페퍼. 근데 박정아.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 선수가 또 양효진 선수가 미들 브로커예요. 그러니까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점수를 올렸고 미들 브로커니까 또 블로킹은 뭐 당연히 1등일 거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재미있는 기록을 가지고 한 팀에서 했던 선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현대건설 또 여자 배구 팬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연경 선수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양효진마저 보낸다. 이 두 선수를 바칠 수 있는 선수들이 나온다고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양효진 선수 경기하는 거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강타보다는 비어 있는 곳에 적재적소에 탁탁 때리면서 이제 꽂아 넣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팬들이 많이 아쉬워할 것 같고요. 자, 핸드볼 올해 아시안 게임에서 우생순의 명예 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그 국가대표 경쟁력 이제 강화 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 이제 지난해 이제 그 핸드볼 지상파 중계를 이렇게 기획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그럼 보통 생각하면 우리 여자 핸드볼 세계 랭킹 1위 아니야? 근데 보니까 세계 랭킹 22위, 아시아에서도 2위입니다. 남자 핸드볼은 뭐 아시아 5위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우생순의 거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재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들 결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보통 우리가 끈질긴 뭐 승부욕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생수 신화를 기억한다면 우리 대표팀 전력 강화 방안에 K 핸드볼의 불굴의 DNA를 복원하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보통 생각하기에 우리 기자들 생각하기에 이미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뭘 또 보강해? 얼마나 선수를 잡으려고 그런 느낌인데 이번 핸드볼에서 느끼는 건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탈 트레이닝을 포함해서 체력 보강해서 이번에 9월에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승 도전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웃어가면서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메달 가지고 올 거 남녀 동반 메달을 가지고 와라.
그래야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흔히 레거시 미디어가 이렇게 좀 주춤하는 걸 보면 레거시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옛날 메달 종목들이 네네. 부흥하기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력을 보강하는 김에 남녀 다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줘라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뭐 핸드볼 협회장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우승에는 우연이 없었다. 네. 제대로 설계해서 이번에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각오가 꼭 결실을 맺길 기원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양궁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핸드볼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여자 배드민턴의 안세영 전형 오픈 2연속 우승을 향해서 쾌속 순항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16강전 치르죠? 네. 32강전 사실 이게 상대방한테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네. 튀르키의 아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많은 기사들이 몸 풀기 전에 끝났다. 뭐 28분 만에 끝났다. 2대0이다 그랬는데 몸 풀다가 끝나버렸어요. 네. 오늘 밤 16강전 타이완전 그 리샹티 전부터는 좀 다를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4강에선 천이페이, 네. 이제 결승전에서 아무래도 왕지 선수를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지난해 그 전력을 좀 살펴보니까 천이페이한테는 4승 2패 그리고 뭐 왕지 선수는 다 이겼어요. 네. 10번 다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이번 대회 세 가지 기록을 도전하게 되는데 2018년에 이제 그 타이완 타이징 선수가 네. 여자 단식 2연패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안세영 선수가 그 기록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선수로는 최초로 2연속 우승을 달성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달성하게 되면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6번째로 3번째 우승을 하는 그런 기록을 갖게 됩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경기 보시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몸 푸는 수준 그리고 특별한 부상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뭐 안세영 선수가 안세영할 것 같은 전망이기 때문에 16강전 무난히 보시고 8강전도 보시고 4강하고 결승에서 올해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끝으로 이번 주말 꼭 챙겨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WBC 이제 토요일 날은 뭐 일본하고 해야 되니까 일본 이길 수 있게 최선 다하는 거 한번 지켜보셔야 네네. 될 것 같고요. 일요일에는 이제 타이완하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 경기에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프로축구 열기 대단하다고 했는데 네. 수원이 이제 파주 원정 경기를 갑니다. 근데 파주 단장이 예전에 캐논슈타인 황보관 단장. 황보관. 예. 예, 황보관 단장이 이번에 그 스페인 리그에서 25골을 넣은 이제 보라라는 선수를 영입했어요. 그러니까 이정효 매직과 황보관 매직의 충돌 이런 것들도 새로운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